저는 실험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제품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이윤희라고 하고요. 먼저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아까 박지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라이너라는 검색 기반의 AI 서비스에서 제품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제품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턴트로서 주로 이제 전략 기획 업무를 많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데이터 분석이나 실험 같은 경험을 할 일들도 있었지만 좀 주로는 그런 경험보다는 이제 다양한 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서 사업 영역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또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경험하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대기업의 데이터 문화들을 경험해보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그 시리즈의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는 회사의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일을 하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명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공감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굉장히 쉽게 되는 건 아니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통계적인 이런 지식이나 역량은 아마 오늘 발표 이어서 워크숍에서 발표해 주시는 연사분들이나 아니면 이 발표 듣고 계실 분들에 비해서는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고, 이번 2024년 인과 추론 워크숍 또한 실무라는 키워드가 이전 대비했을 때 조금 서두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술적인 역량을 넘어서 어떤 문화적인, 전략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시리즈 시드 단계에서 C 단계 정도의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100%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분들 외에도 제품의 성장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직군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했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조직에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성장의 속도와 또 그 방법의 안정성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시리즈 B 단계를 막 지나서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 또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실험 환경의 이제 불안정성이나 어려움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좀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제품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아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제품 성장과 실험이라는 주제로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품을 성장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발표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무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봤을 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을 줄이는 것, 그리고 가설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하나씩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회사에서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2017년에 스냅챗에서는 따로 이제 온라인 통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앱 화면에 이제 주요한 UX를 바꾸는 그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 배포가 되고 난 뒤에는 DAU가 2% 하락하고 그 광고 매출은 40%가 하락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고 훌륭한 레퍼런스로 많이 참고하는 구글이나 빙,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서비스에서도 실제 실험을 진행해보면 전체 실험 중에 성공하는 실험은 10%에서 30% 남짓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품에 대해서 탐구하고 여태까지 쌓여있는 어떤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사에서도 가지고 있는 가설의 70%는 실제 실행을 해보면 틀리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지표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이 기능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표가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통해서 지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지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바로 방금 수행한 액션의 효과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냈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예로는 제품팀에서는 홈 화면의 카테고리 구성을 변경을 해서 고객의 뭐 구매 전환율이나 매출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고, 마케팅 팀에서는 때마침 시기가 도래해서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부서에서 이제 회사의 KPI를 올리기 위해서 같은 지표를 목표하면서 동시 액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매출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서비스의 매출을 견인한 요인은 무엇일까? 제품과 마케팅 팀에서의 액션이 모두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게 맞는지, 설령 두 가지 액션이 모두 제품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액션의 효과는 얼마일지,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이런 점들을 실험 없이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는 당연히 실험은 유익한 거구나. 그리고 제품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험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제 조건들을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실험에 필요한 기술적인 환경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대한 메타 정보들도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실험군 배정을 위한 그런 백단의 로직들도 필요한데, 이런 게 아예 없는 경우엔 애초에 실험을 진행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공감대가 있는지도 실무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애초에 이제 제품팀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 때 가설 기반의 사고를 하지 않거나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의사결정자들도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한 뭐 환경이나 문화적 요소들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특성에 따라서는 실험 결과를 보기까지 구매 주기가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B2B 사스처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서 구조적으로 실험이 어려운 그런 환경들에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실험 진행하는 조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사용자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보면은 사용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체 사용자는 많더라도 내가 딱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지점을 지나다니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실험 환경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액션들은 영향 범위가 너무 크고 그 외에 부수적인 사항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실험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들이 이 모든 제약 사항을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안은 가설 속의 가정을 생각하라는 방법입니다. 가설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설이란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한테 익숙한 개념일 텐데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제를 보통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은 굉장히 좀 어감도 비슷하고 의미적으로도 이제 비슷한 단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가설만큼 데이터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고객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금 불명확하더라도 어떤 추측이나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저는 가정을 사용했습니다. 좀 이 두 가지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커머스 서비스에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품 페이지를 더 좋게 바꾸면 구매 전환율이 5%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가정의 역할은 가설에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왜 이 가설이 워킹할까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더 좋게 바꾸면 구매 전환율이 오르는 거지? 이 상품 페이지에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상세 사이즈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고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가정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어떤 상품이 인기 있는지 알려주게 되면은 그 인기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사보고 싶을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굉장히 다양한 가정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품을 개선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정들 중에 이번 이터레이션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가정을 타겟해서 이 상품 페이지라는 거를 더 좋게 바꿀지를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 팀이 단순히 상품 페이지를 뭐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존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먼저 분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고객의 멘탈 모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이 없다고 하면 상품 페이지가 바뀌기 전, 후 또는 뭐 새롭게 바꾼 상품 페이지를 실험군에 배정함으로써 구매 전환율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설명한 예시에 가정이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상품 페이지를 거쳐간 사람들이 구매 전환을 더 많이 했는가 이런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한 바로 그 사이즈에 대한 가정의 정보 이런 것들을 고객이 실험군 안에서도 조회했는지 조회하지 않았는지 케이스가 나뉘어질 수 있고 이런 세부적인 케이스를 추가로 더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 맞았는지 가정이 잘 워킹했는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또 구매 전환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으니까 교환 요청이 더 줄어든 게 맞는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이해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계속 테스트함으로써 한 번의 가정이 좋지 않은 성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배움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뭐 하나의 가정이 틀리거나 맞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이터레이션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뭐 고객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들은 유용하게 생각하지만 인기가 많은 상품 정보는 별로 필요하지 않구나. 이런 옵션들을 계속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거해 나가면서 팀 전체가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팀의 전체적인 성공 확률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의 방법은 실험의 비용 효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험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 실험도 진행을 하려면은 1년에 이제 비용들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의 케이스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기획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실험이 진행되는 지점마다 어떤 그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케이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코드 관리의 복잡도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실험들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면 이런 조건들이 서로 이제 중첩되게 되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케이스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하게 되면 결국에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의사결정을 유보하게 되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업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어쨌든 일부의 고객들은 실험군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일부의 고객들은 기존의 경험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이 고객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이 실험 간에 좀 고객 경험이 잘 얼라인 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이제 유저 플로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다소 그 단계별로 고객들이 어색한 그런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험 환경이 갖추어진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기간에 굉장히 여러 개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 실험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고객 경험이 조금 불안정해지거나 또 어, 각각의 실험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샘플 사이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샘플 사이즈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실 실험의 어려움으로 그 샘플 사이즈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여기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샘플 사이즈라는 게 어떤 그 요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여기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고 베타는 통계적인 검정력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P1의 경우는 현재 대조군에서의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는 변수이고 P2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전환율에서 우리가 실험을 함으로써 실험군에서 개선될 거라고 기대되는 그 기대 전환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이 작을수록, 베타 값이 작을수록, 그리고 현재의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을수록, 그리고 최소 탐지하려고 하는 기능의 효과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 큰 샘플 사이즈가 있어야만 이 실험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예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신뢰 수준 95%, 그리고 80%의 검정력, 그리고 현재 전환율 10%에서 20% 정도의 개선을 목표로 어떤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 필요한 모수가 각 실험군별로 3,800명입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뭐 예를 들면 주간 방문자가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스타트업에서는 이 3,800명짜리 샘플 사이즈를 필요로 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4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진행할 때 이 4주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 시간과 비용을 쓰고서도 이 실험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험에 필요한 비용들을 고려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현재의 전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소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전환율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전환율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품 페이지에서 뭐 이미지 한두 개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전환율이 갑자기 뭐 30%, 40%, 50%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대 전환율 또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은 이 실험의 신뢰도와 이제 안정성을 표현해주는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나 검정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조금 이걸 고려하고 있는 법은 실험에서 조금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양측 검증보다는 단측 검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A/B 테스트를 진행할 때 정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무언가가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측 검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험의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준보다 낮춰서 90% 수준에서 판단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적용했을 때 이제 앞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험의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3,800명 정도의 모수가 필요했는데 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우리가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 이 실험에 필요한 모수가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배포했을 때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보조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것들은 어, 이 실험이 진행이 되는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좀 일관적인 패턴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집계해서 봤을 때는 실험군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시계열로 펼쳐 봤을 때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계속해서 뭔가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면서 좀 불안정한 값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유연한 기준으로 이 실험 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실험 환경이 갖추어진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꼭 모든 케이스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험이 가능하더라도 실험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실험을 하지 않고 전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만약에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부분 배포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배포할 때는 그냥 단순히 랜덤한 사용자한테 배포하기보다는 좀 특정한 세그먼트의 유저들을 선택해서 배포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의 직업, 업종 이런 정보들 아니면 고객이 뭐 주로 구매하는 물품의 카테고리, 주로 소비하는 뭐 컨텐츠의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타겟했을 때 이 고객의 분산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이 고객들의 분산이 작아야 이 지표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더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의 맥락에서 하나 또 작은 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든 진행을 할 때 보통 이 프로젝트의 성공 지표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표를 설계할 때 상대적으로 분산이 크게 나타나는 지표보다는 분산이 작게 나타나는 지표를 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결과를 해석할 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면 고객마다 편차도 크고 아웃라이어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매출액이나 객단가 같은 지표보다는 구매 전환율처럼 뭐 true, false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목표 지표로 설정하는 게 그 전후 비교를 할 때 이 분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줄여주고 결과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판단을 하는데 조금 더 뚜렷한 양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신규 사용자의 코호트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코호트 차트가 좀 익숙한 형태일 텐데요. 이 코호트 차트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코호트가 어떤 시점에 유입이 됐는지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코호트의 전체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호트가 들어왔을 때 몇 주차 또는 몇 달 차 또는 몇 년 차 이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리텐션, 매출, 우리가 그 보고자 하는 그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추세를 볼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코호트 차트입니다. 사실 이 코호트 차트에서는 굉장히 좀 다면적이고 다양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어,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세로 컬럼을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평균적으로 윅 1의 잔존율이 어떤데 윅 8의 잔존율은 어떻다, 이런 식의 그 사용자의 리텐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리텐션이 아니더라도 뭐 특정한 기간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매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뭐 구매 전환율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라이프 밸류에 맞춰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코드 차트의 하나의 큰 밸류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코드 차트의 정말 중요한 묘미는 이렇게 가로축으로 분석했을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정 기간에 들어온 사용자들의 코드 차트에서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굉장히 여러 개 확보할 수 있고, 이 동일한 경험들을 가진 집단을 이렇게 꼭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호트 차트에서 코호트들을 비교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은 무조건 특정 기간에 들어온 신규 사용자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유입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아마 들어오는 사용자들의 인텐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코호트들을 추가적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 들어온 건지, 아니면 광고를 보고 온 사용자들 중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광고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가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코호트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특성도 어떤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많이 바꾸게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어떤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뭐 전환율이나 잔존율이나 매출액이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코호트를 추가적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즈널리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서비스가 이런 시즈널리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는 이런 시즈널리티에 따라서 최근에 뭐 매출이나 주요 지표가 크게 이제 변동된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코호트 차트의 장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신규 사용자의 온보딩 단계를 이제 하나의 그 실험 그룹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코호트를 타깃해서 액션을 했을 때의 장점은 전체 유저한테 다 영향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액션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향 범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코호트의 특성상 딱 시작되는 지점에서 모수가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 코호트의 장기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하기 쉽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제품 애퀴지션 전략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즈널리티가 발생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설 속의 가정을 생각해서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제품 실행의 성공 확률을 높여갈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봄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선택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험을 하지 않는 선택지도 열려 있으니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호트 분석을 통해서 실험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교 가능한 사용자 집단을 찾고 또 위험을 줄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제품 개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을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설명 가능성은 높임으로써 그 제품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팀 전체의 이해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우회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꼭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 굉장히 강한 에비던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어떤 액션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실험이 어려운 환경에서 제품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